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도에게 가족 전체가 떼죽음을 당할 뻔했다. 이건 귀신이나 꿈 얘기가 아니고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이 겪은 일입니다. 저는 그날도 5시쯤에 학교를 마치고 바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같이 간 친구 3명이 모두 오늘은 재미없다면서 다른 게임을 하는 거였습니다. 애들이 딴 거 하길래 그냥 계산하고 집에 바로 갔습니다. 집에 바로 갔는데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비번을 따고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저희가 직접 열곤 합니다. 근데 비번을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제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확 당기고는 문을 잠그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깐 밖에서 누가 엿듣고 우리를 지켜보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뜻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 방으로 와서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과 저는 아침에 모두 집에서 나갔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퇴근하셨고 전 매일 PC방에 갔다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에 들어옵니다. 부모님이랑 저는 모두 집을 비우고 문을 잠그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어디 나가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라고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차 타고 10분 거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한 5시쯤에 아버지 직장 동료분들이랑 현장에 나가 계셨는데 집에서 전화와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상민이 아니냐? 아니면 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두드리다가 아이 목소리 내는 것처럼 할아버지를 불러서 할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우리 아들은 아니겠고 상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대요. 어쩐지 그날 학교에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전화와서 저보고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전 그냥 학교라 하니깐 아버지께서 전화를 끊었죠. 제가 학교인 걸 확인하고 아빠가 집에 전화 다시 해서 할아버지 보고 문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들어갈 때 주위를 살피면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치려고 보는데 번호가 몇 개는 눌러져 있고 몇 개는 나와 있던 거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그때 당시 전자식 비밀번호가 아니라 버튼식 비밀번호였습니다. 비밀번호가 총 6개를 누르고 돌려야 되는데 4개는 맞추고 2개는 틀려져 있었다네요. 우리가 매일마다 비밀번호를 누르니까 손지문 때문에 번호가 점점 희미해져서 도둑들이 그걸 알고 비밀번호를 생각해낼 수 있다네요. 아무튼 제가 아버지께 그 얘기를 듣고 일단 우리 집을 노리는 도둑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도 어디 나가지 말고 문도 절대 열어주지 말고 가족들 모두 조심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뒤에 그 사실을 잊고 학교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셨다고 했던 장면처럼 비밀번호가 눌러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래서 뒤돌아봤는데 반대편 A동 복도의 창문에서 누가 기웃거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다시 누르고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갔죠. 할아버지는 잘 계시는지 보려고 후다닥 들어갔는데 다행히 잘 계시더군요.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저보고 어디 나가지 말라고 하시고 곧 집에 온다고 하셨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오시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됐을 때 아버지가 담배를 태우시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옥상 현관문 앞에 어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옥상 입구는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남자가 어두우시죠? 불 켜드릴게요. 이러면서 자기 폰에 후레쉬를 켜주면서 태어난 척 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놀라셔서 누구야? 라고 했는데 뒤에 복도 창문에서 다른 남자가 뛰어내려 저희 아버지 뒤통수를 뭉둥이로 내려쳤습니다. 빗 맞았는지 저희 아버지는 기절 안 하시고 때린 남자의 멱살을 잡고 막 소리 질렀다네요. 그러다가 현관문 앞에 있는 남자가 와서 저희 아버지를 몇 차례 더 때리고 저희 아버지가 힘이 빠지셔서 둘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것도 막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둘이 시부렁거리면서 그냥 걸어서 도망갔다네요. 저희 아버지는 머리에 피 흘리시며 돌아오셔서 제가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못 간다고 하시면서 붕대로 머리를 감고 그 다음 날에 병원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직 퇴근 안 하셨는데 어머니 보고 찜질방에 가서 자고 내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경찰에 신고하고 짐작 가는 사람 없냐면서 수사하고 그랬는데 수사기간이 다 끝나고 저희 아버지가 몇 년 뒤에 딱 기억이 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사 온 첫 달에 반상회를 하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302호의 총각이 모든 어른분들한테 이것저것 물었죠. 무슨 일 하냐면서 맞벌이 하냐 이런 식으로 대충 출퇴근 시각도 묻고 그랬다 하네요. 근데 그 총각은 2달 만에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고 2주 뒤에 터진 일이었네요. 그리고 우리 비동에서 맞벌이하고 자식이 외동인 집은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날 바로 비밀번호를 바꿨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전화. 나와 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려 그것 때문에 좀 힘드셨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어머니께서 뭐랄까 좀 강인하셨어요. 제가 문병 갔을 때마다 항상 아픈 기색이 없으실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말기 때쯤 제 친구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포기하시고 제 친구와 친구 아버님께 고생시키시는 게 싫으셨던지 마지막은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친구는 간호 때문에 특별히 담임 선생님께서 빠져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어머니께서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며 학교를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슬픈 게 제 친구가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는 거였죠. 진짜 저희 둘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친구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했는지 성적도 놀랍게 좋아졌고요. 10월 달쯤 친구 어머님께서 결국 돌아가셨죠. 아침에 친구 전화를 받고 병원까지 갔다가 친구가 이제 괜찮다고 학교 끝나고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그날 담임 선생님께 가서 친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단체 조문을 하기로 둘이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갸우뚱 하시는 겁니다. 분명 어제 10시경에 제 친구의 성적이 많이 올랐으니 힘내시고 일어나시라고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 어머님이 맞다고 말이죠. 근데 제 친구 가족이 10시에 그것도 어머님께서 집에 있으실 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갸우뚱했죠.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친구 집에서 유품 정리를 도와주는데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10시로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다고 하네요. 번호를 확인해보니 담임 선생님의 번호였고 통화 기록을 봐도 그날 통화를 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아들의 칭찬을 듣고 싶으신 건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만화 가게의 구더기. 이 이야기는 서울 전릉동에서 A씨라는 사람이 겪은 실화 이야기라고 합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만화 가게는 서울 동대문구 전릉동 지하 1층에 위치했고 가게 주인은 만화 가게를 인수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기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만화책을 몇 권 보면서 짜장면을 먹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구더기였습니다. 곧바로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열이 계속 받았지만 가게 주인은 아이들이 만화책을 몇 권을 봤나 장부에 체크하던 중 건물주가 왔길래 이번 달 임대료를 건네주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아이가 만화책을 집어던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건물주와 A씨가 급히 다가가 보니 만화책 안에 구더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본 건물주는 혀를 차면서 가게 주인에게 청소 좀 잘하라면서 핀잔을 주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어느 학부모가 만화가게로 와서 화를 냈는데 아들이 빌려간 만화책에 있던 구더기 때문에 온 집안의 구더기 투성이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기에 일단 죄송하다며 사과를 건넸고 집으로 돌아온 뒤 샤워를 하고 다시 만화가게로 온 가게 주인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떨고 있었는데 가게 한 구석에 구더기가 잔뜩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건물주에게 불려가서 싫은 소리를 듣게 되었죠. 건물주는 가게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구더기가 아직도 나오냐고 꾸짖었고, 이에 사장은 죽은 쥐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온 거고 매일 청소를 하는데도 구더기가 나온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온 주인은 만화방에서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만화 가게는 정전이 되고 주인은 성냥을 켜서 주변을 밝혔는데 짜증을 내고 있던 여자아이 옆에 누군가 서 있었죠.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고 얼굴이 썩어 있는 여자였는데 놀란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전기가 들어왔고 그 여자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가게 주인은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집에 가려고 가게 불을 끄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놀란 주인은 황급히 집으로 도망쳤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건물주를 만화가게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하지만 건물주는 헛소리 하지 말라며 짜증을 냈는데 그때 또다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여고생이 본 것은 피범벅이 된 만화책이었습니다. 주인은 피가 묻어있던 만화책 자리에 만화책을 다 치워버렸고 만화책을 치운 자리에는 검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놀란 건물주와 주인은 책장을 드러냈는데 그곳에 한 여자의 시체가 있었고 손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동안 구더기가 생긴 이유와 이상한 냄새가 설명이 되었는데 시체의 정체는 이 주인이 인수하기 전 만화가게의 전 주인이었는데 건물주가 월세도 내지 않고 사라졌다는 그 전 주인이었습니다. 이 여자 주인이 죽게 된 이유는 한 달 전 손님 비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숫기도 별로 없어서 주인에게는 그냥 손님일 뿐이었지만 만화가게 주인을 짝사랑했었죠. 그늘도 어김없이 가게 마감 시간은 다가왔고 그 시간대에 만화가게의 손님은 B뿐이었습니다. 만화책을 빌려서 나갔는데 문 밖에서 주인을 쳐다보고 있었고 다시 만화가게로 들어온 손님 B는 어떻게 해보려다가 반항하는 주인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B를 밀쳐내다가 여주인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하던 B는 시체를 만화책장 뒤에 숨기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만화가게의 여주인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건물주는 세입자가 갑자기 잠적한 줄 알고 자리를 내어놨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 벌어진 의문의 일들은 억울한 여주인이 자신의 죽음을 밝히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과응보. 같이 일했던 동료가 회사 대표로 있었을 때 이야기다. 그 동료는 모바일 게임 붐이 일어났을 때 창업했던 대표 출신 개발자다. 게임 출시 후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 회사 재정적으로나 장래가 밝아 보였던 회사였다고 한다. 그 동료를 이하 대표라고 호칭하겠다. 다음 출시할 게임을 만들고 있었을 때 일이 터졌다고 하였다. 한 명의 개발자가 연봉 협상 때 500 이상을 올렸음에도 이직을 하였던 것이었다. 대표는 더 좋은 제의로 이직하는 걸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팀장급들이 한 명씩 차례차례 나가기 시작하였고 작업자들의 이탈도 한 명씩 진행됐다고 했다. 대표 입장에선 개발자들의 이탈로 개발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느껴졌으며 퇴사자들의 퇴사할 때 표정은 한결같이 밝아 보였다고 했다. 대표는 퇴근길에 일이 너무 안 풀려 깊은 고민으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길거리에 차려져 있는 점집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되는 일이 없어 점이나 보자며 그 점집을 들어갔다고 한다. 한겨울의 서리가 느껴질 정도로 누추한 점집이었다고 했다. 앉자마자 나이는 50대쯤 돼 보이는 아줌마가 이상하게 머리가 희뿌연 느낌이라 그 점쟁이 모습은 상당히 불균형해 보였다고 했다. 그 점쟁이는 어떤 고민으로 왔느냐고 형식상 묻고는 대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바가지가 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고 했다. 대표는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되물었고 점쟁이 말로는 특정 직원이 다른 회사로 직원들을 이직 건의 및 이직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근데 그게 한결같이 특정한 회사로 이직이 되고 있다고. 점쟁이는 이내 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대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지만 점쟁이는 자기 눈과 머릿속에는 그것만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표는 억울함에 자기는 폭언이나
직원 대우를 이상하게 한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 점쟁이는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며 애당초 그 이직을 종용할 목적으로 입사한 직원이 문제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 회사 재무제표를 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대표에겐 참으로 딱한 상황이라 복채는 받지 않겠다고 점쟁이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래도 대표는 미안한 마음에 돈을 주었고 돈을 주는 순간 점쟁이는 40대 남자 직원이라고만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 회사는 40대들이 꽤 많아서 대표는 어림짐작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표는 퇴근길에 답답한 마음에 소주를 5병 사서 집에서 마신 후 골아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출근한 다음 날 대표에게 2명의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고 그 직원들에게 연봉을 올려준다고 회유했지만 차마 붙잡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점쟁이가 이야기한 그 재무제표를 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떠올라 직원들이 어떤 회사로 이직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고 한다. 레퍼체크를 통해 특정 회사로 직원들이 전원 이동 중인 것을 발견하였고 그 회사 이름을 토대로 대표는 인터넷 재무정보 사이트에서 5,000원을 결제 후 재무제표를 보았다고 한다. 점쟁이 말대로 확인해본 재무제표에는 전 직원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대표는 충격을 받고 회사 사무실에서 기절했고 깨어보니 꼬박 하루가 지나가 있었다고 한다. 대표는 그 충격으로 왼쪽 사지가 마비가 왔으며 병명은 뇌출혈이었다고 한다. 나는 듣고 있던 내내 의문이었다. 직원이었던 그 회사 재무상 이사를 소송 걸어야 되지 않느냐고. 돌아온 답변은 짧고 간결하였다. 소송을 걸어서 진행하던 와중에 개발자들은 전원 이탈하였고 개발이 지연되면서 투자금도 결렬되어 자연스럽게 자본금 잠식으로 대표의 회사는 망하였다고 했다. 말 그대로 경쟁사에 의한 회사의 계획적 부도였던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대표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했다. 그리고 대표는 소송을 진행하며 꼬박 1년을 소비했고 그 점집이 또 생각나 답답한 마음에 소송은 어떻게 될지 물어보러 갔다고 한다. 그 점쟁이는 대표가 앉자마자 이번엔 법에 대한 일이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대표는 그렇다고 했고 점쟁이는 기억을 조금 더듬더니 표정이 이내 어두워졌다고 했다. 경쟁회사 임원이라는 작자가 대표에게 양밥을 걸었다고 한다. 대표는 양밥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점쟁이는 간결하면서도 쉽게 당신에 대한 저주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내 대표에게 안 좋은 곳이 이미 몇 군데 있지 않느냐고 말을 이어갔다고 했다. 대표는 충격으로 한번 쓰러진 후 몸의 왼쪽 사지가 대체로 움직이는데 불편해졌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점쟁이는 뇌출혈이 올 수밖에 없는 양밥을 걸었다고 했다. 대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복수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점쟁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을 전했다고 한다. 그 회사도 이내 망해 없어질 회사다라고 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대표에겐 조상신이 있어 그나마 양밥의 저주를 최대한 막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대표는 점쟁이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더니 이내 점쟁이는 대표의 뒤를 보더니 경쟁회사 임원은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였고 대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물었지만 점쟁이는 정확히는 답변을 해주지 않은 채 대표의 화가 누그러질 정도의 천재지변이라고만 말하곤 점괘를 마쳤다.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더 질문은 하지 않고 자리를 일어나 집으로 갔다고 했다. 그 이후 대표는 경쟁회사의 직원 유출건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 배상금을 받아서 손실금에 대한 배상을 투자자들에게 했고 대표는 회사 운영에 대한 미련이 없어 회사를 폐업 정리 후 대기업의 사원으로 취업을 한 것이다 라고 했다. 듣던 중에 너무 딱하여 나는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고 위로를 하고 그 일을 기억에서 잊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나는 다른 회사를 이직했고 술자리에서 그 대표를 만났다. 대표에겐 잘 지냈느냐고 물었고 대표는 잘 지냈다. 그간 억울했던 일들도 많이 풀렸고 최고로 기분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전해나갔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물었고 예전에 자신이 양밥에 걸려 왼쪽 사지가 마비될 정도로 몸이 불편했던 것이 없어졌다고 했다. 나는 신기해서 어떻게 좋아졌느냐고 꼼꼼하게 물었고 그는 말을 다시 이어나갔다. 자신에게 양밥을 걸었던 경쟁회사 임원은
대표에게 소송을 패소하고 배상금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투자자에게 퇴근길에 칼을 맞고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그러더니 그 대표는 이상하다는 듯이 그 양밥을 걸었던 사람은 이상하게 왼쪽 몸에만 칼자국이 앉아있다고 이야기를 마쳤다. 아마 그 살해당한 사람은 양밥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닌가 생각난다. 5번째 이야기, 텐션 괴담. 저는 올여름 친한 오빠들과 친구 등 8명이 펜션을 빌려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펜션은 넓은 방이 2개 있었고 시설이 깔끔했음에도 유난히 싼 숙박비 때문에 다들 만족하며 짐을 풀고 놀기 시작했어요. 펜션에서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일행 중 4명은 지쳐 옆방으로 잠을 자러 갔습니다. 저를 비롯한 4명은 다른 방에서 계속 떠들고 노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자러 들어간 언니 중 1명이 천천히 엉금엉금 기어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방문과 현관문 사이에 놓인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거리며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박더니 다시 자던 방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이 덜 깬 건지 그 꼴이 우린 너무 웃겨서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점차 아무도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으로 기어 들어간 언니가 다시 천천히 기어 나오더니 또 냉장고에 머리를 박고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쿵쿵. 점차 우리는 무서워져서 그 언니를 깨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언니를 일으켜 세워 억지로 잠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을 차린 언니가 마구 울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더니 우리가 놀고 있는 방구석에 자리를 잡고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우린 괜히 오싹하기도 하고 기분도 묘해져서 더 놀 기분도 들지 않아 다들 그 방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잠을 청했고요. 다음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궁금해져서 그 언니에게 어젯밤에 왜 그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언니를 비롯해 옆방에서 잠을 자던 4명의 친구들까지 전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친구 중 1명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언니를 비롯한 일행 4명은 전부 동시에 가위에 눌렸답니다. 그리고 4명이 동시에 머리를 산발한 어떤 여자 귀신을 봤다더군요. 그 여자 귀신은 4명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결정했다는 듯 그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 언니는 당연히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냉장고에 머리를 박았고 냉장고에 걸려 귀신이 머리채를 놓치면 언니는 다시 방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끌려 나오길 반복했다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가위에 눌린 채 언니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아주머니의 상체. 30년 전 이야기다. 이젠 나도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지만 그때의 일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당시 12살이었던 나는 강원도로 잠시 내려가게 되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가지고 계셨는데 덕분에 나는 매일 주전부리를 먹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난 친구들과 함께 숲속 계곡으로 가게 되었다. 친구들이 물장난을 하고 노는 동안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를 잡으려고 산속을 샅샅이 헤매고 있었다. 그런 중 철조망이 보였다. 소나무들 사이엔 송이버섯이 자라고 더군다나 곤충들도 많았다. 난 이끌리듯이 철조망에 뚫린 곳으로 들어갔다. 곤충 잡기보다 송이버섯들을 따는데 전념했지만 그래도 송이를 따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점점 깊숙이 들어가던 도중 웬 나무 뒤에 시뻘건 피 웅덩이가 보였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산속에서 피 웅덩이를 보는 일이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잖는가. 송이버섯이 든 곤충 채집망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 나는 나무로 다가갔다. 피 웅덩이뿐 아니라 주변의 검은 자국들도 보였다. 검은 자국뿐 아니라 사람의 손도 보였다. 나무 뒤를 바라본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상체만 남은 아주머니가 실핏줄이 터진 눈으로 하늘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송이버섯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뒷걸음을 치다가 넘어져 버렸다. 난 아주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아주머니의 눈알이 내 쪽으로 빙그릇 돌아갔다. 부릅뜬 눈이 내 쪽을 바라보는 순간 난 기절하고 말았다. 나중에 친구들에 의해서 난 구조되었다.
내가 들어간 곳은 지뢰가 깔려있던 장소로서 지뢰 제거가 끝났지만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지역이었다. 불과 하루가 안 돼서 아주머니가 그곳에서 폭사당했고 나도 그 수순을 밟을 뻔했던 것이다. 그들은 아주머니가 죽은 지 하루는 되었다고 했지만 난 아직도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그 아주머니는 혹시 내가 올 때까지 살아계셨던 것이 아닐까. 7번째 이야기, 인문대의 귀신. 우리 학교는 인문대가 여러 곳이 있는데 내가 졸업한 지 10년이 다 되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정문 근처에 있는 곳이 1호관이야. 근데 여기는 절대 저녁에 4층에 혼자 있지 말라는 선배들의 경고가 있었어. 나 때만 해도 똥군기가 넘치던 시절이어서 선배 말이 헌법 수준으로 무서운 시절이었지. 우리는 그곳에 아예 가지를 않았어. 근데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 하는 법이잖아. 특히 우리 학과 여자애들 중에서는 활발한 애들이나 호기심이 강한 애들이 많아서 기숙사에 살던 애들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인문대 4층에 간 거였어. 다음날 1교시가 수업이어서 당시 자취 중인 나는 일찍 전공 수업을 수강하러 인문대에 갔는데 구급차가 와 있고 누가 실려가더라고. 내가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과 애들이 거품 물고 기절한 것. 아침에 청소하던 미화원분이 발견했다는 거였어. 이 부분은 당시 태어난 애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야. 얘네 말로는 기숙사 통금이 11시인데 겁없게도 2층에서 커튼을 연결해서 뛰어내려 탈출했고 인문대 1호관의 4층에 가보기로 했다는 거였지. 1호관까지는 왔는데 너무 어두워서 무서웠기에 기차놀이를 하듯이 서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올라갔다는 거야. 그 후 4층까지 올라왔고 선배들이 밤늦게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문제의 호실까지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대. 그래서 선배들이 구라친 거라고 판단하고 안심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겼다고 해. 그리고는 불이 깜빡거리면서 강의실 전등이 깜빡깜빡 켜졌는데 검은색 그림자 4개가 창문 맞은편 벽에 비치는데 이게 빛이 반사가 되면서 보이니까 더 공포스러웠대. 그래서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며 소리를 질렀는데 어디서 남자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고 얘네도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해. 바로 기절한 게 아닌가 싶어. 어쨌든 이 일이 지도교수님한테까지 들리게 되었고 우리 과 애들은 선배들한테 끌려갔는데 선배들이 해준 이야기가 거기서 예전에 불이 난 적이 있대. 90년대 말에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학생 5명이서 자다가 그곳에 불이 나서 2명이 죽었고 이 일이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다는 거야. 이후 그 강의실에서 시험 기간이나 밤늦게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느꼈다고 했지. 말소리나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탄냄새 등. 그래서 거길 야간 시간에는 아예 폐쇄를 했어. 이후 졸업하고 내가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지금은 어떨까 싶어. 듣기로는 인문대는 아예 재건축도 안 해서 건물이 그대로라고 들었거든. 8번째 이야기.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얘기해보려 해. 인간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무서운 존재인지 실감하게 될 거야. 우리 아버지 친구분 중에 어떤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구리시 근처에서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셨거든. 돈을 꽤 많이 버시는 편이었나 봐. 아주 어릴 적부터 아빠를 따라서 그 아저씨네 집에 놀러가곤 했었지. 지금 생각해봐도 엄청 잘 살았던 것 같아.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넓었지. 초록색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양옆으로 넓은 잔디가 깔려 있었고 한참을 걸어가야 그 집 현관문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야. 내 어릴 적 기억으로 말하자면 그 아저씨의 아들이 되고 싶을 정도였지. 아저씨는 부인과 아들 2명이 있었는데 당시 큰 아들이 20살이었었고 작은 아들이 중학생이었어. 내가 집에 놀러가는 날이면 2명의 형들은 마치 친동생과 놀아주듯이 오락실에 데려가서 게임도 시켜주고 문방구에 들려 로보트도 사주었지. 그리고 자전거 뒤에 태우고 동네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주곤 했지. 당시 그 집이 위치해 있던 곳은 구리시 사거리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한적한 마을이었지. 아마 지금의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대를 가진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을 거야.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구멍가게를 말이야. 당시에는 슈퍼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만든 가게가 곳곳에 있었어. 내가 지루해 할 때면 작은 형은 집 뒤편에 있는 가게에 들려 컵라면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곤 했어. 외아들로 자라서인지 외로움을 많이 타던 나에게 그 두 명의 형들은 든든한 보호막 같은 느낌이었지. 아저씨와 아주머니 두 분 모두 외모가 출중하셨는데 성격도 좋으셔서 주위에 사람이 항상 북적이셨지. 당시 아저씨의 차가 갓그랜저였는데 주말이면 항상 우리 부모님과 동반으로 민물 낚시를 다니고는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갓그랜저는 지금의 벤츠 이상의 급이 아닐까 싶어. 아무튼 어릴 적 추억이 많았던 분들이었는데 내가 겨울 방학이라 집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 저녁 무렵 전화 한 통이 울렸는데 아버지가 받으시더군. 전화를 받으시던 아버지의 침묵이 지금도 느껴지는 듯하네. 전화를 끊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 침울해하는 표정으로 한참을 침묵하시던 아버지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는 집 밖으로 나가셨지. 그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 다음날 저녁에야 들어오셨는데 고향 친구분들 여러 명이 같이 오셨지. 어린 마음에도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질 만큼 어른들의 표정은 암울하게 느껴진 거야. 아버지는 내 작은 손에 1,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시며 친구들과 나가서 과자 사 먹고 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어른들의 대화가 너무도 궁금했던 나머지 엿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버리고 만 것이지. 아저씨 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아저씨와 아줌마를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는 거야.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아버지와 친구들은 범인이 대충 누군지 짐작하고 있는 듯해서 9시 뉴스에도 보도될 거라 말하시더라고. 진짜 멍한 기분이었어.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지. 난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TV를 켜고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 아저씨 사건이 뉴스에 제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야. 뉴스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기사에 아저씨의 얘기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며칠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셨지. 내가 어른들의 대화를 들은 바로는 이런 내용이야. 사건 당일 아저씨 부부는 각자 다른 위치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셨는데 아줌마는 주방에서 거실 중간, 아저씨는 안방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 그날 밤 작은 형과 큰 형 모두 친구네 집에서 자고 들어오게 되었던 날이었다는 거야.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 문고리를 열고 침입했다고 하네. 복면을 쓴 채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침입을 한 거야. 그러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에 있던 아줌마를 칼로 찌르게 되었고 후에 안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아저씨를 무참히 살해했지. 정작 없어진 물건은 반지와 목걸이가 대부분이었는데 금품을 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닌 것 같다 하더라고. 경찰이 조사한 결과 작은 형은 친구네서 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온 게 맞지만 큰형은 알리바이를 증명할 그 무엇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경찰이 눈여겨봤던 것은 큰형의 오른손목에 긁힌 자국이었는데 그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열쇠였던 거야. 손목의 상처가 현관 유리 틈으로 손을 넣고 문을 열려다가 난 상처라는 것에 확신을 가진 형사들이 큰형을 추궁하며 다그친 거야. 결국 그 형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고 동네 사람들의 증언도 한몫한 거야. 큰형이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자금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 오라고 하더라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그 금액은 수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겠지. 어린 놈이 무슨 결혼이냐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여자 얼굴 좀 보자며 큰 형을 다그치는 아저씨와 돈만 마련해주면 나가서 살겠다는 큰 형의 말싸움이 매일 밤마다 시작되었대.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심하게 시우던 날이 많았다더군. 그런 일이 반복되고 결국 사단이 일어나고 만 거야. 부모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큰형이 강도로 위장해서 집에 침입한 거지. 주방에서 마주친 엄마의 가슴과 배를 무참히 찔렀는데 더욱 충격적인 건
마지막으로 찌른 부위가 목이었다는 거야.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자신의 부모의 목에 칼을 겨눈 거였어. 그리고는 유유히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술 취해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수십 군데 찔러서 숨지게 했던 거라고. 얼마나 아팠을까? 상처의 아픔보다 자신의 아들의 무너진 미래가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거야. 경찰이 혀를 내두르면서 말했다더군. 큰아들 발목에 깊이 패인 손톱 자국이 여러 군데 나 있었는데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아들을 말리려고 필사적으로 잡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이야.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이후의 소식은 전혀 알 수 없었어.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와 친구들이었으니까. 이 일은 93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야. 아마도 찾아보면 그 뒷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사건 일어나기 전 자전거를 태워주며 큰형이 나에게 속삭였던 말이 문득 생각난다. 너는 엄마랑 아빠가 좋아.